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완전 좀 반대된 얘기를 할 거예요. 단기적인 시장 전망, 언제 주식 사고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특히 자산 배분도 아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얘기를 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자산 전략 보고서라는 거를 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색깔이 저희 한화 그룹의 색깔이죠. 이거 뭐 저희 지점에 가시거나 또는 저희 모바일 같은 데서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부분이 주로 되어 있냐면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부동산, 벤처까지 아주 광범위한 영역을 쉽게 다룹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고 분기에 한 번만 나오는 리포트고요. 뭐 언제 사라 팔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자산 규모에서 이런 자산들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떤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장에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대표이사의 CEO 레터가 있습니다. 저는 얇아요. 그래서 요거 사실 다 읽는데 얼마 걸리진 않지만 혹시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이걸 다 못 보겠다라고 하시면 요 CEO 레터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요번호 CEO 레터에서 강조가 된 게 장기 투자, 분산, 그리고 세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가끔 까먹어요. 근데 이번에 사례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는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저점에 사서 정말 딱 고점에 팔고 싶습니다. 내가 뭘 팔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서 조금 빠지는 거는 그냥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고점에 팔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애를 중간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이 S&P 500이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최고의 100일, 그러니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100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딱 빼버리는 순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년이면 한 5,000일 되잖아요. 그중에 100일을 어떻게 하다가 최고를 못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말 귀신같이 저점을 맞추고 고점을 맞춘다면 지금 제가 이 하는 얘기는 무의미해요. 당연히 저점에서 사고 고점 파는 게 1등이죠. 근데 전체 인구, 전체 투자하는 분들의 0.0000001%가 있을까 말까 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장, 특히나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면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또는 우상향하고 좋은 종목이라면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분산인데 특히 쏠림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도 없는 상태고 미국도 빅7, M7 이런 것들에 대한 쏠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말에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책 소개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매우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산 목표를 삼아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라면 쏠리는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충분히 싸다고 느끼는 걸 갖고 기다리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계속 오른 것 같지만 2000년 고점일 때 나스닥은 PER이 3만 배였습니다. 한때 왜냐 적자 기업이 많아서 이 2000년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아크 ETF 2021년에 정말 최고였죠. 우리 그때 돈나무 언니라고 하면서 캐시 우드 저희가 막 추앙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크 ETF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고점에서 반토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쏠림이 있을 때 잘못 물리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또는 뭐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라면 뭐 ISA 계좌나 직장인 분들 IRP 계좌 또는 뭐 연금 계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IRP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또는 뭐 연금 계좌로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할 수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배당 수익 소득세이기 때문에 적지만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세금이 왕창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할 때는 이 세금 효과가 있는 IRP나 연금계좌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금을 계속 안 내다가 연금을 받을 때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이미 세금을 안 낸 상태로 복리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일반적인 계좌로는 만약에 국내 주식을 하신다면 세금 없는 일반적인 계좌는 국내 주식을 하는 거고 이런 IRP나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공통적으로 22%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과세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희는 세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보고서에서 제가 두 꼭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미국 주식이고요.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미국 주식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니까 뭐 쓸 수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뜬금없이 왜 부동산이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는지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2006년부터 한 10년 정도 한국투자증권하고 도이치증권에서 건설업종 애널리스트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할까? 근거 있을까를 걱정하실까 봐 이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자산전략 보고서에서는 부동산하고 미국 주식은 아마 제가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분기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쓴 내용은 뭐냐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게 많은 거다, 적은 거다, 좋아진 거다, 나빠진 거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낸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은 구조적으로 사실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집값의 현상 그리고 나중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집값에 대한 현상인데요. 저는 뭐 집값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맞추거나 할 능력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바닥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오르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올라온 거는 거래량이 상승한 것, 증가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낫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오른 것을 애써 무시하고 이건 진짜 강세장이 아니고 진짜 오른 게 아니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은 원래 많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택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한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정말 전형적인 상품, 사실 아파트 살 때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라고 하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상품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뭐 리츠나 이런 대체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무조건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은 뭐 다른 게 없어서. 그래서 한때 많을 때는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은 인구 대비 4%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은 1.5%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한국의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선진화가 되고 리츠 같은 새로운 상품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펀드 많아지고 조각 투자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직접 사는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진 걸 인정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의 움직임을 시장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이건 그냥 주식시장에서 거래량 늘면서 가격 올라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인 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과거 고점보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특히
특히나 비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못 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임대 수입이 높아 보이고 지금은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동산은 워낙 만기가 긴 자산이기 때문에 나중돼서 이걸 팔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거 대신에 제가 사실 조금 지금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츠나 다른 대안적인 방법의 투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좋고요. 사고 팔기도 쉽고 세금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반면에 실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살 때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여기서 사야 되고요. 팔아야 되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벌써 손해보는 게 있고요. 호가랑 다르게. 그리고 살 때 취득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강남에 있는 집을 하나 더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취득세가 9%고요. 세계는 10몇 %입니다. 너무 세죠.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보유세가 낮은 편이긴 해요. 이건 그나마 좋은 점이고요. 대신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센 편입니다. 1주택은 양도세가 약한 편이지만 2주택부터는 그냥 소득세로 매기기 때문에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하고 매수, 매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 여기에다가 구조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비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 차라리 리츠나 무슨 뭐 펀드나 뭐 STO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있는 방법으로 대체 투자를 하셔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짧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